네, 반갑습니다. 네, 9월 24일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밤 11시 43분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영상을 올렸다가 소리를 켜지 않아 가지고 먹통이 된 거라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빨리 올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아까 선물이 아까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미국 시장에 보합까지 올라왔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차트부터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해외 지수 종합 차트. 네. 미국 시장은요, 요 2500포인트, 요 자리가 일단은 지지할 만한 구간은 맞습니다. 2500포인트요. 자, 미국 시장은 요 20000포인트, 정상적인, 지금은 큰 대세 상승 국면에서 저는 아직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대세 상승 국면에서 여기까지 하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눌림목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쌍바닥, 짝꿍댕이 쌍바닥이죠. 그죠? 지금은 이 큰 상승에서 이제 이만큼 하락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을 우리가 눌림목 구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이 121선이 지지가 된다면 여기까지는 전 눌림목 구간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121선을 이탈해서 내려가 버리면 이거는 눌림목 구간이 아닙니다. 무슨 가시죠?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 눌림목 구간이라면 이 2500포인트 정도 요 자리는 지지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개인적으로 2500포인트는 좀 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게 맞고요. 여기서 더 많이 하락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 눌림목 구간이 이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락하게 되면 다시 돌려서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시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건 눌림목 구간이 아니고 적어도 눌림목 구간이 되려고 그러면 121선을 깨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121선까지는 뭐 좀 멀지만 적어도 요 정도 2500포인트는 깨지 않아야 된다. 나스닥은 상식적으로 요 정도 구간이 저점 라인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주봉도 보시면 요 21선 올라오고 있죠. 요 정도 자리가 2만500 100만 1500포인트죠. 네. 월봉상으로도 보면 5일선의 지지를 받는 자리가 1500포인트고요. 자, 이렇게 월봉상 강하게 상승한 양봉 캔들이 5개다 상승한 이후에 한 개의 음봉인데 5일선을 월봉상 깨지 않는 정도라면 이거는 월봉상 5일선을 깨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자리를 지지를 한다면요. 이 고점은 언젠가는 결국은 돌파해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있는 시장이라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월봉상 구간이 1500 구간입니다. 그죠? 나스닥은요. 자, 이 정도 월봉상 5일선 터치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눌림목입니다.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면 이 나스닥은 1500 정도 지지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미 요 자리가 1500을 근처로 왔으니까 바닥이 아니냐라고 이제 물으실 수 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정도 1500 정도가 정상적이라면 1500은 네, 거의 바닥점 근처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지난번에 여기서 1500 한번 터치했죠. 한번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죠. 반등을 줬죠. 어디까지 반등 줬냐면 1900 정도까지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었습니다. 그죠? 1500 찍고 1900까지 반등을 줬습니다. 자, 급락 다시 한번 지난 저점을 이탈하면서 하락한 이후에 반등은 첫 번째 하락은 강하게 준다 그랬죠. 그런 경우가 많죠. 여기도 보면은 급락하는 첫 번째 하락은 좀 강하게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좀 반등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만은 1900까지 다시 밀렸습니다. 오늘 시초가가 지금 지난 저점 근처죠. 이 오늘 시초가가요. 대략 한 561인데 그 근처까지 다시 밀렸다가 시가는 그렇게 밀어놨다가 지금 다시 양봉이 떠 있는데 지난번 하락한 이후에 반등 주고 다시 이 근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이 저점까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거의 근처까지 내려왔고요. 다시 반등을 주는데 이 반등이 만약에 제대로 추세 반전이 되려 그러면 이 지난번 반등한 요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 고점 자리를 1900 대략 11,000 정도를 돌파를 해야만이 추세가 반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자리를 돌파를 이번에 못하고 다시 한번 밀리게 되면 그때는 하나 둘 셋 제가 말하는 공포의 쓰리큐죠. 그죠? 세 번째 다시 이 지지라인을 터치하게 되면 그때는 위험합니다. 지난번 여기서 한번 경험해 보셨죠. 한번 하락한 이후에 반등 줬고 다시 한번 하락한 이후에 다시 반등을 줬는데 세 번째 하락에서는
그냥 무너져 버리죠. 이렇게 그죠. 세 번째 또는 네 번째에서 바로 무너져 버리듯이 세 번째 자리까지 다시 내려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오늘 반등이 들어와도 이게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생각 하시죠? 돌아가지 못하면 다시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밀리게 되면 이 1500포인트도 결국은 3번, 2번, 3번 정도까지 내릴 때 또 한 번 더 올렸다가 다시 네 번째 때리게 되면 이 1500포인트도 결국 무너질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500포인트 근처 또는 1400포인트 요 정도가 저는 저점 라인이라 보지만은 이 자리를 바로 추세 전환을 돌리지 못하면 세 번, 네 번 때리게 되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1500포인트를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 자리를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은 언더슈팅 라인 구간이라고 봅니다. 1500포인트나 1400포인트 이하 구간은 저는 언더슈팅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그 언더슈팅 구간이 나온다면 저는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10,000포인트 전후까지 나스닥은 하락할 수 있다. 심할 때는 9,800 정도까지. 그래서 9,800에서 10,000포인트 요 구간까지도 언더슈팅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구간이 바로 121선이 있는 요 자리가 10,000포인트입니다. 요 자리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요. 나스닥 차트는 봤는데 지금은 나스닥이 반등이 아까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또 스물이 빠지고 있네요. 아까는 플러스였는데 지수가 다시 긴 꼬리에다가 빠지고 있는데 나스닥은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차트 모양이 반등을 주지만 에너지가 약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눌러진다는 얘기는 1500포인트를 당분간은 지지를 할 거라 저는 봅니다. 1500 또는 1400 정도는 당분간은 저는 지지가 될 거라 보고 있고요. 계속 반등과 이렇게 행보 구간이 예상이 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한 번 정도 또 1400을 깰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10,000포인트나 9,800까지 이 자리는 저는 이제 바닥에 놓는다고 보는데 이 자리가 바닥이 놓을 가능성이 정상적으로는 맞지만 언더슈팅이 나왔을 때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더슈팅이 나올 경우라고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메모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나스닥 1500포인트나 또는 1400포인트 정도는 지지가 될 만한 자리다. 정상적으로 눌림목 구간이라면 월봉상 5일선이 부딪히는 자리죠. 이 자리 정도면 충분히 정상적인 눌림목 구간이 맞는데 우리가 이 상승장에도 보면요. 이 정도면 적정하게 상승할 만큼 했다라고 보는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이 정도 이상은 올라가기 힘들 때 도저히 이건 힘들다 싶은데도 그 자리를 돌파해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가로 갑자기 확 말아 올려버린다는 얘기해서 마지막 슈팅 때리버리는 오버슈팅 되는 거아니요. 그런 오버슈팅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듯이 왜 수급이 갑자기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언더슈팅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락의 적정 눌림목 구간, 즉 월봉상 5일선 정도는 1500, 1400 나스닥 기준입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눌림목이 완성돼야 될 구간이지만 그 하락이 일시적으로 언더슈팅이 나오면서요. 갑자기 1500이 아니라 10,000포인트나 9,800까지도 경우에 따라 일시적으로 밀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더슈팅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언더슈팅이 언제 나오냐면은 바로 요즘같이 하락이 가속화가 되는 요 시기입니다. 오늘도 60포인트 정도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용을 쓰셨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20년 이상을 했지만 증권사가 돈이 없어서 신용을 못 해주는 경우를 제가 처음 봤다 그랬죠. 어마어마하게 개인들이 신용을 쓰고 있다는 얘기고 어마어마하게 개인들이 많이 진입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신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미처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가 들어옵니다.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반대 매매를 그 다음날 아침에 시초가부터 던져버리는데 그런 반대 매매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갭 하락으로 훅 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 매매가 싫어서 그 앞날 그냥 손절해버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반대 매매가 싫어가지고 더 빠질까봐. 그런 물량들이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경우 우리가 상승이 상승을 부르듯이 하락이 하락을 부른다. 특히 유동성 장세에서는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서는 오버슈팅도 나오기 쉬울 뿐더러 사람들이 돈 번다는 게 우르르 달라드니까요. 언더슈팅도 나오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신용 물량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장을 바닥점 또는 뭐 고점도 마찬가지로 바닥점을 우리가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메이저 세력들, 이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들은 어느 정도 자기 라인 기준이 있을 거라 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의도하는 바가 뭔가는 있겠지만요. 만약에 우리가 짧은 지식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좀 한번 우리가 좀 열심히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스피 지수로는요. 저는 2220포인트 요 자리는 저는 2200포인트에서 2220포인트 저는 코스피는 요 자리는 굉장히 탄탄한 지지 라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200은 깨기 힘든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2220에서 2200 요 구간은 굉장히 콘크리트를 굉장히 두껍게 깔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지역이라서 제가 그 콘크리트 상단부가 2220이라서 제가 여러분께 2200이 한 2, 30 정도까지 하락이 열려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저는 깨지 않을 거라 보고 제가 요 자리를 지지선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정상적일 때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언더슈팅이 만약에 나온다면 지금도 계속 신용 물량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됩니다만은 그럴 경우에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제를 제가 언더슈팅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요 2200을 일시적으로 잠깐 깰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가 지지라인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 자리를 깼다 하더라도 금방 저는 이 자리에 바로 회복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이제 지수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ETF 상품이 있습니다. 제가 코덱스 인버스를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레버리지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코덱스 레버리지 가격이 만약에 여러분요. 지금 13,000 오늘 종가 950원입니다. 인버스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지수 상승에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데 이 종목이 13,000원에서 예를 들어서 13,200원 정도요. 요 정도 구간까지 만약에 하락이 들어온다면 자, 정상적으로 저는 요 자리까지가 저는 하락의 끝자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그 자리가 아마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 한 2230포인트나 또는 2250포인트 뭐 요 자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자리가 저는 정상적으로 코스피의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근데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을 그러면 5750 정도를 보고 있었고요. 인버스를. 근데 언더슈팅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어디가 바닥일지를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 수도 없겠다. 왜? 하락이 하락을 부르니까. 물론 세력이 어두운 게 이거였지만은 자,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2200 콘크리트 같은 220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깰 수도 있다는 거 꼭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 그걸 배제할 수 없으니까 꼭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가 정상적으로 13,000이나 13,200을 하면 저는 바닥이라 보지만 그 자리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반등이 좀 들어올 겁니다. 제법 반등이 좀 들어오는데 그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어쨌든 13,000, 13,200원 구간에서 신규를 한번 매수해 보실 분들은 짧게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 정도 가격이 오면요. 만에 하나 언더슈팅이 심하게 와서 만에 하나 나스닥이 1500이나 1400을 지지하지 못하고 나스닥이 만약에 9800이나 10,0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코덱스 레버리지가 일시적으로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심하면 11,500까지도 밀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가시죠? 근데 여기까지는 참 쉽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요 자리 정도를 한번 짧게라도 한번 진입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 봐서 바로 먹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요 자리를 지지하는 지켜보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시죠? 13,000은 바로 저는 이 자리는 깨고 바로 내려갈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11,500까지 하락하는지 아니면 12,000까지 하락하는지 또는 12,500원까지 하락하는지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은 무슨 가시죠? 자, 그래서 언더슈팅도 우리가 좀 한번 고려해 보자. 지금은 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요 정도까지도 언더슈팅 시 감안하시고요. 코스피는 일시적으로는 코스피는 2200포인트 이 콘크리트 같은 요 2200포인트를 일시적으로는 깰 수도 있습니다. 뭐 2170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것도 감안하시면서 신규 진입자들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차트 한번 잠깐 또 좀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제가 보여드렸으니까요. 이제 코스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잠깐 보고 제가 인버스 레버리지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는요. 지금 여기 고점을 찍었는데 지금 현재는요. 요 자리와 요 자리 항상 주가가 겁나 심하게 많이 빠지던 쌍봉을 찍어 많이 내려오죠. 지금 쌍봉의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요렇게 반등 후에 쌍봉 찍어 내려오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요 자리를 박스권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요 자리죠. 요렇게 또 저점, 요렇게 박스권 저점.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그 자리죠. 2275면 박스권 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고점 오면 또 매도하시고 이렇게 박스권을 보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잘못하면입니다. 요 박스권의 폭만큼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생각 하시죠? 그렇게 되면은 네, 심하게 빠지는 거라서 그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적어도 저는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121선 2160 아니면 2170 정도죠. 요 자리 정도는 저는 한번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지지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아까 제가 나스닥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시면 제가 121선이 미국 이 시장이 121선인 자리가 얼마라 그랬죠? 10,000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 121선이 있는 요 자리 정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 자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상적으로 2200이나 2220포인트가 콘크리트 같은 그 단단한 지지선이지만 일시적으로 언더슈팅에 놓이게 되면 2100 한 70이나 65까지도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감안하셨어요. 여러분께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제 지금은 사실은 물론 차트도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차트보다는요 이 외국인의 기관 메이저들의 수급을 좀 지금은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그 상황에 따라서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게 좀 달라집니다. 어떨 경우는 환율을 보고서 우리가 많이 기준을 잡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인버스나 레버리지의 수급이 중요합니다. 차트보다는. 왜? 차트라는 것은 지지선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깰 수 있다는 거고요. 저항선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뚫을 수 있는 게 저항선이거든요. 차트는 지금은 그런 자리고 지금은 하락이 가속화되는 국면이라서 어디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수급, 이 시장의 힘을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급을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수급을 보기 전에 잠깐요 환율 차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환율 차트 한번 보죠. 자, 지난번에 환율은 더 이상 하락하기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빠져봤자 2~3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자리를 깨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요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빠질 자리가 별로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매체에서는 뭐 환율이 1,050원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다시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환율은 다시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 갭을 좀 메꿨고 지금 현재까지는요. 갭 하라고 떨어졌거든요. 이 갭을 지금 현재는 메꾼 상태인데 환율이 조금 더 만약에 상승한다면 1,180원 정도까지는 환율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정상적이라면. 자, 1,180원을 돌파하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자리들 보시면 꾸준히 1180원 상단부에서 꾸준히 요 자리에 있다가 이 자리를 깨면서 내려갔거든 순간적으로. 그죠? 이거 뭐 잘못했다. 네, 그렇죠. 그럼 올라가더라도 1180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당장 그 이상을 돌파해서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코스피도 반대로 얘기하면 환율과 코스피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 더 1180까지 올라가려면 코스피는 조금 더 빠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대략 그림을 봤을 때는 한 2220 정도 그 자리 정도가 좀 지지되는 라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언더슈팅이 나왔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코스피는 2200을 살짝 한번 하루 이틀 2~3일 정도 깰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이 시장의 바닥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급은 인버스하고 레버리지 수급을 보면 시장의 힘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레버리지인데요. 자, 레버리지를 보시면 외국인들은 의외로 레버리지를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4일 연속 판 수량은 있습니다만 많이 팔고 있지 않다는 얘기나 외국인들은 이 시장은 크게 보면 더 간다라고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일단 4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대량으로 팔았습니다. 레버리지를요. 하지만 특이한 점은 오늘 레버리지를 좀 75만 주를 샀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외국인이 여기 요 자리에서는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요 자리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조금 들어왔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하락
바닥점에 단기적입니다. 바닥점이 좀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소설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내일 만약에 조금 더 흘러내리면 외국인 또다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담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버리지가 13,000원에서 13,2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13,200원 정도, 네, 그 정도까지 오면 그때는 단기 반등이 제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아마 흘러내리게 되면 외국인들은 요 팔았던 물건 다시 사모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시 단기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들이 그때 이 샀던 물건 다시 파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더 사게 되면 그때는 돌아서는 거고, 이해가시죠? 기간은 아직도 여전히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빼고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외국인을 보시라 그랬습니다. 기간은 몰려다니는 놈들이 그랬죠. 네, 외국인을 보시라 그랬고요. 자, 외국인은 아직은 레버리지가 상승으로 전환하기에는 벅차죠.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더 조금씩 흘러내리게 되면 그때는 외국인들은 좀 어느 정도 좀 물량을 채우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반등이 임박했다. 그래서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가 13,000원에서 13,000원 2,300원 정도 오면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할 자리는 한번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저는 저점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 언더슈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해가죠? 언더슈팅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요. 자, 지금 미국 시장에 또 선물이 또 다시 또 좀 올라왔네요. 아까도 갑자기 급락하다가 미국 시장은 올라가도 잠깐만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반등을 주죠. 1500포인트 근처 오면 또 반등을 주는데 올라가도 미국 시장은 이미 차트들이 꺾여있기 때문에 크게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크게 올라갈 자리가요. 지난번에 1900인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는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들어온 거고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11,000포인트를 돌파하지 않는 한은 미국 시장은 지금은 하락 국면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자,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내일 뭐 크게 갑자기 주식이 뭐 일부 반등은 이제 조금 하락은 면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13,000에서 13,200 레버리지 가격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버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덱스 인버스인데요. 자, 인버스 말고 아까 3번에 코덱스 인버스 EX라고 있었죠. 선물 EX요. 자, 이것도 인버스 상품인데요. 요거는 이제 2배 가는 겁니다.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레버리지를 샀지만 외국인이 인버스도 더 강하게 지금 사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은 자, 요 외국인 투자 동향은 여기를 보면은 8월 21일 이후에 제가 여러분께 330만 주 샀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닙니다. 선물 EX가 아니고 그냥 인버스였죠. 자, 선물 EX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파는 물량보다 사는 물량이 아직까지는 더 많습니다. 점점 좀 강화되고 있다. 인버스의 상승이 점점 각도가 강해지고 있고 레버리지는 시장은 점점 하락 국면이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죠. 기간은 여전히 몰려다니고 있고요. 자,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인버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버스 보시면 자,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제가 외국인들이 요거 61만 주 팔았을 때가 320만 주 남았는데 120만 주 팔았으니까 한 200만 주 남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110만 주 들어버렸습니다. 그럼 320만 주 되는 거죠. 또 110만 주 또 들어왔습니다. 그럼 420, 430, 440만 주 된 거거든요. 오히려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자, 늘어난다는 얘기는 아직은 우리 시장이 바닥을 잡고 돌아서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기간도 같이 들어왔고요. 이해가시죠? 자, 하지만 아까 레버리지를 조금 샀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락할 수 있지만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아까 레버리지 13,000, 13,200 정도 오기는 단기 반등은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자리가 사실은 거의 바닥 부근이지만 한번 언더슈팅에 나오게 되면 그 자리를 한번 일시로 깰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하지만 그 자리 정도 오면 저는 거의 바닥 근처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 언더슈팅이 나온다면 코덱스 인버스는 5,750원이 고점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6,000원 근처까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생각하시죠? 코덱스 인버스요. 원래 제가 그림을 그렸던 자리가 바로 6,000원이었거든요. 코덱스 인버스가요. 왜냐 하면은 그렇습니다. 제 친구가 이 코덱스 인버스를 주식을 한 지가 한 1년밖에 안 된 친구인데 저번에 우연히 만나서 그래 너 요즘 주식 뭐 샀냐 그랬더니 인버스를 사놨다 그러더라고. 얼마 샀냐면 8,300 얼마인가 600 얼마 샀대요.
그때 제가 물을 때 6,080원 정도 됐을 텐데 많이 하락 20% 이상 하락했었는데 갑자기 나 전화 와가지고 팔아야 되나 어쩌나 묻더라고요. 와, 20% 이상 손해본 친구한테 팔아라 말라 말을 하기가 왜 이런 자리에서 나한테 물었을까? 참 진작 물어보지. 입장 난처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좀 지켜봐라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 뒤로 5,000원대 한 초반까지 밀렸다가 다시 지금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인버스 차트를 좀 보면서 한 6,0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올라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거는 뭐 제 생각이니까 제가 알 수는 없죠. 근데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근처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계속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인버스는 이미 아직 하락을 할 이유는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수급을 봤을 때 내일 저녁에 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인버스는 조금 더 상승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렇다면 지수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20포인트 정도 또는 2200포인트 정도 그 자리는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자리는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언더슈팅이 나와서 그 자리에 한번 일시적으로 깰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2200포인트 저는 깨지 않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자꾸 제가 2200포인트를 깨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시장을 매매를 해보셨던 분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자 주봉을 봐버릴게요. 자 주봉을 보시면요. 이 2200포인트 요 자리는 여기서부터요. 지난번에 대시스 2600포인트에 2018년도인가 17년도 한번 찍었죠. 18년도 그죠? 하락하는 과정에서 반등을 줄 때마다 요 2200포인트에서 한번 걸렸고요. 또 하락하다 또 반등을 주면 2200포인트. 또 2200포인트 살짝 넘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겁나게 나오고 이 2200포인트에서 여러 번 걸렸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이번에 돌파를 했던 자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누르게 되면 이 자리는 이제는 여러 번 거쳤던 자리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같이 단단한 지지선입니다. 이 자리 우리나라 시장은요. 2200포인트가요. 근데 2220에서 2200포인트 요 자리까지 콘크리트를 이렇게 단단하게 두께 이 정도 두께를 쌓아놨다는 얘기입니다. 콘크리트를. 그래서 쉽게 깰 자리는 아닌데 언더슈팅이 한번 놓으면 일시적으로 2200을 잠시 이탈할 수는 있지만 금방 회복된다. 그래서 저는 2200포인트는 기본적으로는 쉽게 깨질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다가 지수가 2200포인트 근처 오면 그때는 과감하게 분할 매수 하셔도 됩니다. 일시적으로 2200을 깰 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면서요. 네. 비로소 그 자리에 저는 저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요 지금 매도하기 늦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지금은 매도하기 이미 늦었고요. 그냥 들어 계시면 됩니다. 내가 안 팔면 손실이 확정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팔아버리게 되면 내가 가격적으로 조금 더 싸게 살 수는 있어도 이미 내 계좌가 금액이 쪼그라들어 버렸기 때문에 주식 수량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고 계십시오. 시간이 해결해 줄 뿐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세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눌림목 구간이 맞다로 현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계시면서 인내하시고요. 안 팔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지금은 파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저점을 좀 보시는데 너무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 아까 제가 코덱스 13,000원에서 13,200원짜리 한번 반등이 들어올 자리인데 그 자리 짧게 한번 들어가실 분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신이 없으시면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됩니다. 대신 2200포인트 코스피가 오면 그 자리는 한번 매수해 볼 만합니다. 충분히요. 자,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게 대응하시고 자, 주식시장은 또 언젠간 또 오릅니다. 주식은 또 언젠가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이렇게 계속 상승, 확장 국면이 계속 나오면서 상승을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 수축, 주식은 확장과 수축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거든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그래서 지금은 수축 국면, 하락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들고 있으면 또 확장 국면이 또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때 여러분께서는 또 적당한 시점에서 뭐 매도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매도하시면 손실이 확정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냥 들고 계시면 언젠가 주식은 또 오른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순서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요. 최근에 신용을 쓰시거나 많이 또 진입하신 개인들이 많은데 저는 그분들께 이번에 입문하신 분들이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요 저는 그분들께 감히 제가
여러분께 뭐 쓸데없는 뭐 그런 자격도 없지만 주식이 이번에 다시 반등을 주지 않습니까? 손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하면 좀 주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이 주식이라는 것은 만약에 로봇 또 AI가 만약에 로봇가 AI가 만약에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장기 투자를 해도 된다 생각이 들면 내가 주식을 안 봐도 AI 지가 알아서 들고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또는 뭐 맥점마다 내가 매매하는 AI가 매매하면 그게 승률이 상당히 높은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이 개입이 되고 사람의 심리가 개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달려들었지만 막상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생겨 하다 보면은 이 돈을 좀 벌었던 물량들이 그대로 또 좀 손실을 보고 또 그다음 본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장기 투자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장기 투자도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쉽지가 사실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돈을 따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잃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따는 사람이 저는 외국인들이 1년 2년은 개인들도 돈을 좀 벌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걸 10년 단위로 20년 단위로 보게 되면 결국은 돈은 외국인들이 다 가져갑니다. 우리나라 빨대 꽂고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 애들이. 그래서 그 애들이 우리 개인들 덩쳐먹고 빨아가는 거고요. 기관들 덩쳐먹고 빨아가는 겁니다. 또 일부 기관들은 좀 잘하지만 일부 기관들은 또 돈을 1년 3도 많죠. 그래서 개인이 돈을 주식을 투자를 해서 이 장기적으로 보면 큰 돈을 버는 사람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일부 뭐 박용호 씨라고 뭐 주식 농부로 알려진 그런 분들이라든지 일부 그런 분은 있을 수 있지만 주식 투자자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인구 중에 불과 몇 분 안 되거든요. 또 그분들은 우리하고 투자 방식이 조금 투자 패턴이 좀 다르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저 개인들이 큰 돈을 벌기는 어렵고요. 그냥 소소하게 그냥 조금 뭐 용돈 정도 아니면 내 월급에서 조금 더 보태는 정도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저는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너무 큰 금액을 투자를 하시는 거는 이 주식은 돈이지 않습니까? 내 돈이 걸려있는 거, 피 같은 내 돈이 걸려있는 거라서 잘못하면 이 돈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빠지게 되고 또 주식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내 생활이 망가지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그냥 주식 투자는 별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요 저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일이고 그렇다고 지나고 보면 큰 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전업 투자자를 혹시 고려하시는 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말리고 싶거든요. 전업 투자자도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돈 벌기 쉽지 않거든요. 전업 투자 한다 해서 꼭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에 제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